다음으로는 이제 세종시의 현재를 주제로 이제 세종시가 출범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 즉 세종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런 과정과 당면 과제를 우리 모건대학교 최종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건대학교 최종우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모건대학교 최정우입니다. 저는 도시공학과에 있고요. 오늘 세종학 포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 사학과, 그다음에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 지역학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학교에 대전에 오기 직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있었는데요. 지금 서울연구원입니다. 거기서 광화문에 광장을 만드는 일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강시민공원 만드는 일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서울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전국에 이제 새로운 모델로서 만들어지곤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지역의 특성들을 잘 가지면서 자기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지역의 발전 동력으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진이 별로 이쁘질 않아서 조금 마음에는 안 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세종시 현재 전체에 대한 말씀을 부탁받은 게 아니라 행복도시가 시작되는 이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 의한 도시 발전사 쪽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조성된 신도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도시 계획을 비롯한 도시 문화, 그다음에 그 안에 담아야 될 시민들의 삶,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함께 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도시라는 그런 틀 속에 압축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속에서도 아주 짧게 굉장히 많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실수한 부분도 있고요.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꼭 지금쯤 챙겨놔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혹시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행복도시의 제목은 주신 제목이라 생성과 형성 과정 어렵습니다. 저도 이 제목으로 너무 무서운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행복도시를 어떻게 지금 현재 구성해 왔는가, 그리고 제가 행복도시 한 15년간 총괄자문단 자문위원을 통해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직접 자문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됐고요. 아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틀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처음 건설되기를 만들어져서 첫 번째 사람들이 이주에 들어왔던 천마을입니다. 천마을이라는 이름을 처음 썼던 곳이죠. 그 전에 시범단지라는 이름들을 많이 썼고요. 도시가 마을이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한 거는 일기 신도시 분당이라는 곳에서 장미마을, 무슨 뭐 효도마을, 뭐 이런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하고 아무 상관없이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처음 만들면서 이 도시에는 그 지역에 남아있던 어떤 이름들을 담을 수 있는 한글로 돼 있는 예쁜 이름들을 담아보자. 세종시라는 이름이 결정되면서부터 그러한 부분들이 시작됐습니다. 천마을도 그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마을, 아까 서울은 서울이다 하셔서 고유명사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찾으시면 세종의 천마을 이래 갖고 나오실 겁니다. 이쪽을 봐야 되는군요. 네, 행복도시에 만들어진 배경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라는 곳에 어떤 엄청나게 모여 사는 2천만 명의 그 이상의, 지금은 더 됩니다. 한 2,500만 명의 인구가 국토에 굉장히 좁은 면적에 모여 살다 보니 과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어떤 요구들에 대해서 역행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 살면 얻어지는 이익들이 커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취할 수는 있으나 이걸 나눠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오늘 보시는 행복도시의 출발점이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중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 지역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지역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크기,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심, 아니면 또 다른 상징 이런 것들만 새로운 중심과 도시, 그 큰 도시가 될 것인가, 큰 지역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선 고민을 해보실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보면은 2005년부터 이제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조성을 해서 2007년부터 한 15년까지 인구 15만 명의 인구들이 들어가는 행복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중앙행정기능과 기본 인프라와 그 다음에 상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요. 2단계에 들어가면 좀 짧습니다. 2020년,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한 30만의 인구들까지 목표로 하면서 대학 연구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의 자족 기능 등 도시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필요한 부수적 보조 기능들을 만들어내는 시기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이제 2021년부터 다시 마지막 3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시 기능을 적절하게 이제 상숙되게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들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그러면서 2030년 도시건설을 완성하면서 이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지게 운영되게 만드는 것, 이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유럽의 이제 그 신도시들을 조사로 가보면은 도시를 건설하는 기간이 20년, 적게는 20년에서 길게는 한 30년, 50년까지도 됩니다. 제가 책에서 배웠던 도시가 아직까지도 건설하고 있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그 과정에서 도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산업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산업 공장 같은 걸 유치했던 30년 전의 모습에서 지금은 컨벤션이나 그다음에 IT, R&D 이런 쪽으로 바꿔서 가는 밀턴 케인즈 같은 영국의 신도시들도 있습니다. 역사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바뀌어져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행복도시의 내용들도 그런 차원에서는 바뀌어 나가리라고 보여집니다. 처음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시를 어떻게 차별화하고 새롭게 만들어 볼까 했을 때 7가지 경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다양한 고민들을 출발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단 체계적으로 도시 계획과 관련된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좀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들을, 경관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고민, 어느 정도 이제 정립된 계획의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 보자. 그래서 도시 전체의 통합적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뭐가 될 것인가? 그리고 구조물이나 공공시설이나 공원, 색채, 옥외광고물, 시시콜콜하게 원칙들을 정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보고서들을 만들고 도시의 방향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첫 번째, 조금 이따 다음번에 말씀드리는 도시 개념 국제 현상 공모로 출발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모, 계획 이런 걸로 체계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큰 틀의 도시 기본 계획, 도시가 어떻게 짜여져서 향후에 20년 미래를 내다볼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 계획을 실현하는 첫 번째 이미지, 대표 이미지는 뭐로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경관과제에서 만들었던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촘촘하게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고 그걸 지구단위가 계획이라는 법적 체계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기지 않고 지키는 거죠. 우리 계획들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계획만 수립하고 그 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갖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행복도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 국제 현상 공모를 통해서 몇 개의 주요한 그 도시 개념들을 찾아냈는데요. 저쪽에 왼쪽에 있는 5개의 개념들이 그 도시 현상 공모에서 당선된 안들입니다. 맨 위에 있는 안과 맨 아래에 있는 안이 한국 분이고요. 중간에 지금 보시고 있는 분은 스위스 분이 동그란 도시를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인 안은 보시는 4번째 있는 안인데요. 그래서 순환형 도로 체계를 가지고 가운데를 비우는, 사실은 도시 계획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선택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했지만 거꾸로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어디 모여야 된다가 아니라 각각으로서 전체를 모여서 이루는 그런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계획의 개념에 잘 맞는다 하는 생각을 해서 스페인의 계획가의 개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몇 개의 주요한 공간들에 대해서 일단 도시를 이전하는데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중앙행정기관부터 이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 이전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선작은 낮고 플랫한 낮은 공간 속에 조금씩 탑 같은 높은 건물들이 상징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계획가들이 이런 것들은 그 일반적으로 균형 발전 속의 상징성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돌트문트 같은 데 가면 크라운 프로젝트라 그래서 순환형 도로 속에다가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주요한 결절점에는 크라운의 탑처럼 끝에 구슬이 보석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플랫한 넓고 편편한 아예 가장 상징이 되는 정부청사가 모범을 보이자 납작하게 엎드려 보자. 이게 이제 플랫한 정부청사 계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산해서 들어가고 있죠. 맨 앞쪽에 1단계 출발점은 총리실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고요. 쭉 돌아가는 용의 형상으로 문화부에서 맨 마지막에 꼬리가 내려갑니다. 처음 이사 올 때의 부서 명칭이고요. 정부가 몇 번 바뀌다 보니까 이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부서들이 적절하게 이전해 와서 유기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지금 보시는 위에 있는 옥상 정원이 마라톤 코스가 되던 산책 코스가 되던 이어서 매일 갈 수 있게 만들자 이런 거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사슴농장 주인께서 이 보상가에 불만이 있으셔가지고 그 이제 추돌 사고를 내시는 바람에 지금 담장이 다 쳐졌고 그 다음에 한 달쯤 지나가지고 세종로청사에도 한번 그 불이 났었죠. 민원 문제였습니다. 불이나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사회적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열린 청사를 계획하고 그것들을 국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돌려주게 돼서 아쉽고요. 저는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모시고 오면 저기다 신청을 해갖고 올라가서 보면은 그 새로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도시의 인상들을 다르게 가져가세요. 첫마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오셔서 이 지역에 일정한 거주처들을 형성해야 되니까 첫 번째 마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도로를 다 갖춰놓고 마을을 만들려면 도로를 건설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성과 그 다음에 도로 건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의 효율적인 어떤 공간들을 찾아서 첫 마을을 형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에 접해 있는 대전에서 강을 건너서 바로 접속되는 공간들을 현상공모를 통해서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타워동들은 안쪽에 있는 낮은 건물들이 강을 보는데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경광계획의 결과물입니다. 낮은 층에 사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불만들이 많고 어두워지는데 저렇게 설계를 하면 어두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면 되는데 1층에 저층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 높은 층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 서로 욕심을 조금씩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보통. 높은 층에 사는 분들은 집을 남향에 많이 배치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높이 올라가는 대신에 좁게 이렇게 산다. 남쪽도 북쪽도 할 수 없이 봐야 된다. 대신 남쪽에 낮은 층에 사는 분들은 남쪽을 면한 이런 아파트에 사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민간 아파트의 계획의 틀 속에서는 모두 다 넓고 높은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에서 보던 재개발 아파트들하고 동일하게 다 바뀐 거죠. 욕심은 결국은 모두의 공멸을 부르게 됩니다. 아마 1층에서 한 5층에 사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햇빛이 좀 덜 드는 거에 대한 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 재정비 아파트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비해서는 밀도들이 낮기 때문에 훨씬 쾌적한 공간들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냥 집만 많이 지으면 좋은 도시가 될까요? 아니다라는 답이 바로 하시겠죠. 그래서 도시의 상징이 되는 중앙공원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현상공모는 우리나라의 조경계의 역사를 바꾼 그런 현상공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공원이라고 하는 곳은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아니면 사업 시행자의 계획 의도에 따라서 공원 설계를 하는 것이었어요. 부분으로서. 근데 공원이 주인공이 돼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잘한 안을 뽑아보자 하는 것들은 거의 몇 번 없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그 오래된 미래라는 이름인데요. 오래된 미래라는 이름으로 당선된 이 중앙공원의 컨셉이 이게 100% 이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방을 없애고 물이 흘러 들어와서 금강의 물이 중간까지 차 들어갔다가 또 홍수가 빠지면 물이 빠지고. 근데 도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방이 유지되고 지금 도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래된 미래라는 이름으로 당선된 그 지금 보시는 중앙공원 계획은 새로운 조경의 방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수공원 공모도 그 다음에 도시 상징광장 공모도 있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향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도시 상징광장입니다. 지금 가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나중에 페스티벌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함께 이벤트들을 이룰 수 있는 아마 세종축제 같은 곳이 호수공원보단 여기서 퍼레이드, 마칭 퍼레이드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은 도시계획은 이렇게 암호처럼 그려집니다. 기능이 담겨 있고 면적이 담겨 있고 그런 틀들이 담겨 있는 암호 같은 그림입니다. 시민들이 이걸 이해하시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들을 실질적으로 각각의 생활권의 특성에 맞게끔 바꿔놓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생활권별로 그 지역에 필요로 한, 그러니까 연구 중심의 생활권이라고 하면 연구 기능들을 중심으로 하고 도로로 차가 많이 다니는 시끄러운 공간보다 정숙하고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해야 되고요. 중심 상업지역이 되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차들이 많이 모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편리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천마을의 성공적인 어떤 현상 공모를 따라서 아마 천마을의 독특한 분위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어진 많은 주거단지들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경제 위기들을 겪으면서 민간 시장에 주택 건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계획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그 도시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욕심도 행복도시의 계획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 청사, 네, 그 다음에 시청, 그리고 블루그린 네트워크가 정부 청사 한가운데를 뚫고 다니면서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숲이 이어지는 녹지 네트워크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정부기관이 이제 처음에는 되도록이면 안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 행안부가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안에 있는 많은 상업시설과 우리 베를린 같은 도시에 가보면 상가하고 도시하고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게 막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들을 블루그린 네트워크, 그린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 호수공원의 출발이었습니다. 네, 호수공원의 야경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보셨던 주거의 밀도들이 적정한 주거단지의 밀도라고 한다면 도시에서 젊은이들이라든가 연세 드신 고령자를 위한 주거단지들도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까운 도심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 도시에서 살기 위한 주상복합의 단지들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새로운 어떤 너무 일률적인 민간 시장에 맡겨서 우리가 다채로운 공간을 만들긴 어려웠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몇 개의 특화 방안들을 했습니다. 이 특화 방안에는 방죽천 면에 있는 상업시설들인데요.
그 도시 설계 계획들을 마련한 다음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계획안들이 들어오고 그 계획안들에 의해서 상업시설들, 업무시설들이 건설되는 형태들입니다. 저도 이제 총괄계획가로 참여를 했던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어반 아트리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중심이 되는 곳들에 대해서 새로운 공간들을 마련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틀들을 만들고 공모를 통해서 계획안들을 도입을 해서 현재 조성들이 됐습니다.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시민들한테 그랜드 오픈이 안 된 것이 좀 아쉽고요. 안에 지금 그 3블락에 들어있는 시설들인데요. 저 안에 들어가시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들을 어떻게 문화시설로서 도시의 공간으로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도시의 미관에서 가장 불만을 갖는 부분들이 단조롭고 그 다음에 특화되지 않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규제 또는 제도화해서 적절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들을 계획하고 제안하는 방향들을 제시를 했고요. 일반 건축물, 공공건축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조정 체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공원은 공원에서 설계하고 도로는 도로에서 설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총괄 기획가가 계시고 그 총괄 기획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만들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그 계획 자문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 15년 다 돼가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틀 속에서 각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끔씩은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에 대한 고민을 1년씩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고 그런 틀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계에서 이제 가장 번화한 뉴욕이라는 도시인데요. 한가운데를 보시면 주인공이 누굴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건물이 주인일까? 그 속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저 같은 도시 계획, 도시 설계하는 사람은 주인공을 건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건물은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죠. 몇 개의 주인공이 되는 건물들이 필요하겠죠. 그 건물들을 잘 만들고 일반 건물들은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난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함을 중심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일반 지침과 공공 지침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돼서 다 빨간 옷, 노란 옷을 입고 왔을 때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 주인공이 되는 분이 빨간 옷을 입고 오시고 다른 분들이 무채색으로 까만 옷을 양복을 입고 왔을 때 주인공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보이그룹, 걸그룹 요새 아이돌들 보시면 가운데 선 친구가 입는 옷을 잘 보시면 빨간 줄이 있거나 빨간 옷을 입거나 조금 더 표나는 센터라고 하죠. 도시에서 센터는 그런 우리 도시에서는 세종청사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공공건물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보시면 건물들은 그냥 벽처럼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하나가 아주 인류 건축가들이 설계를 했겠지만 저기는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입니다. 누가 주인공이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주인공인 거죠. 세종에서 보면은 많은 공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려고 만드는 것보다 시민들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공간들을 만들고 그 공간들을 나눠 쓰는 그러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가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그 다음에 현재 고민들이 있는데요. 제가 원고를 부탁받을 때는 요 틀로 부탁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아까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도농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지역 간의 또 편차적인 문제,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들을 세종시도 역시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세종학으로 발전되는 여러 가지 틀 속에서 이러한 고민들이 답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는 그런 세종학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